네, 오늘은 11장 암의 검진, 진단, 치료입니다. 이제 11장, 12장 두 챕터가 남아 있고요. 암의 검진 관련된 내용들, 또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루면은 이제 이번 학기에 이 암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강의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내용들에 충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어떻게 발병되는지, 어떠한 원인들에 의해서 암이 생겨나고 진행되어서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식적인 측면으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상식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암을 최소화하고 암을 예방하고 빨리 진단해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거는 암이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앞에서 쭉 1장부터 9장까지 오면서 보셨겠지만 암이 생기지 않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누구든지 암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가능하다면 이러한 암을 빨리 조기에 진단해서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암에 대한 생존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암의 검진 그리고 진단,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암 발병 그리고 암이 진행되어가는 과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5년 생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암 생존율과 진단 시기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진단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증세가 있을 때 발견을 하면은 5년 생존율은 거의 100%에 갔습니다. 폐나 위가 조금 예후가 좋진 않지만 요즘은 폐암이나 위암도 예후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빨리 진단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소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양성종양의 개념이죠. 한정돼서 발견이 되는 거고요. 이제 지역적이라는 거, 치문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 원격적이라는 거는 전이가 된 단계죠. 그럼 전이가 된 후에는 어떤 암이든 예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암의 존재의 가능성, 경고 증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세한 것까지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개인마다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특징들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패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느낌 이런 것과 좀 떨어져서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거나 체질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 그랬을 때는 검진 받은 거 암이 안 나오면 좋은 거고요. 빨리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유익한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단을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변 습관의 변화라든지 통증이 계속 있다든지 출혈, 통증, 젖가슴 또는 다른 곳이 두꺼워지거나 몽우리가 존재한다. 우리 피부 안쪽에 피하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안쪽에 육종 같이 이제 근육종이나 아니면 지방종처럼 몽우리가 만져지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또 소화불량, 삼키는 게 어렵거나 이런 증상이 있거나 사마귀, 모반, 이 뚜렷한 변화가 있거나 계속되는 기침, 심목소리, 호흡기 쪽에 영향이 있겠죠.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선제적으로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PAP 도말법으로 관찰되는 정상 그리고 비정상 세포 확인이라고 했는데요. 특정 부분의 조직을 생검을 통해서 바이옵시라고 표현하죠. 생검을 통해서 띄어내게 되고 그 조직을 염색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조직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형태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요. 빨리 이상 세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암의 침윤 전이되기 전에 발견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잠재적인
전이 되는 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프리캔서러스 이런 형태도 찾아낼 수 있고요. 초기 상태의 암을 발견해서 치료하면은 생존율은 거의 몇 프로? 예, 100%에 가까운 매우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빨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유방 촬영술, 저희가 초기에 엑스레이 촬영이라고 하죠.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통해서 엑스레이 흉부 촬영을 하게 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통해서 빨리 이상 증세를 확인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마모그래피라고 하는 유발 촬영술 또는 위험성이 높은 여성,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촬영을 하는 게 좋겠죠. 또 암이 발병이 높아지는 50세 이상의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장 내시경도 마찬가지죠. 또는 X선법, 대변 자멸 검사.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건데요. 대변 자멸 검사를 해서 뭐 이상이 발견되거나 하면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내부의 이상 증세를 확인을 하는 거죠. 대장암 검진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또는 이제 암 검진에 쓰이는 혈액 검사에는 뭐 전립선 암 진단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전립선암은 PSA를 수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PSA를 검사를 해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은 아마도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듯이 PSA는 전립선 쪽, 간암 쪽은 알파 펩토프로테인이라는 거, 그리고 대장이나 위암, 췌장암, 폐암 이런 것들은 이제 CEA라고 해서 칼시노 엠브리오닉 안티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근데 정확하게 암이 생긴 거를 진단하지는 못합니다. 또는 이제 암이 있다고 해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본인이 뭐 느낌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다른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방식은 앞에서 바이옵시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바로 조직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검진을 한 다음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포지티브로 나올 경우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죠. 혈액 시료를 얻게 되고요. 단백질을 정제하기 위해서 고체상의 표면에 이제 결합을 시키고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하는데요. 분자의 흑강도를 측정해서 분자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의 특정 패턴, 단백질 질량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단백질 질량이 이런 그래프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특정 단백질이 있다 없다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암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A, B, C, D 그래서 특정 시료에다가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매스 스펙트로 포토미터로 이제 측정을 해서 어떤 분자의 어떤 형광이 레이블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자량에 따라서 단백질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량은 뭐 모든 아미노 엑시드, 아미노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단백질이든 분자량이 다 다르게 표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스 스펙트로 포토미터를 사용하면은 분자량에 따른 단백질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데 여기까지 검사하는 거는 굉장히 고가고요. 이렇게 검사를 뭐 좀 특이적으로 할 경우는 연구나 아니면은 특정 암을 연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진법의 취지는 조기 발견이 주 목적입니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이아그노시스 어떻게 해서 진단할 것이냐, 어떻게 검출을 할 것이냐, 빨리 하면 할수록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검진법은 초기에 검진으로 발견한 모든 종류의 암 치료에 활용될 수 있고요. 충분히 감도가 좋고 특이성이 있어야겠죠. 양성 오진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양성 오진이 있다고 해서 뭐 더 검사를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음성 오진이 문제죠. 그러니까 양성인데 불구하고 음성으로 나온 경우 또는 과잉 진단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더 특이성이 높고 민감도가 좋은
검사 방법이 나오면 나올수록 암은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경우는 과잉 진단이 지금 많은 형태고요. 전립선암, 갑상선암 같은 경우 실제 치명적인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매우 일부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립선이나 아니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통한 조직의 제거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있고요. 또 암이 발견됐다고 해서 너무 근심 걱정하거나 심각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정확히 어떤 암 종류를 가지고 있고 그 암의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법은 이제 암 검진에 미치는 양성오진의 충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양성오진이라는 거는 음성인데 양성으로 이제 판결난 경우겠죠. 이제 건강한 개체 정확한 결과가 이제 나을 겁니다. 근데 이제 특이성이 낮아서 일부 사람들로부터 이제 양성 오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겠죠. 심리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암에 걸린 실제 개체들입니다. 근데 검진을 통해서 정확한 결과가 양성으로 판명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양성인데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죠. 감도가 낮아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특이성이 낮거나 감도가 낮거나. 그래서 특이성을 높이고 감도를 높이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진단 방법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성을 높이고 감도를 높이고. 조직 생검은 침윤과 전이가 시작되기 이전에 암의 유무를 진단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액 검사나 아니면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내시경을 하거나 이랬을 때 조직을 띄어내서 그 조직이 이상 여부를 직접적으로 염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상피암이 이 상피 세포에서 발생한 다음에 안쪽 세포로 이제 전이를 하게 되는, 침윤을 하게 되는데 침윤하기 직전에 발견을 하게 되면은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게 됩니다. 기저판에 이제 파고 들어가서 전이를 한 다음부터는 이제 치료가 어려워지고요. 그 기저판을 통과해서 침윤한 다음에 어디까지 림프관까지 이제 전이가 되면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1, 2, 3, 4기로 나눈다고 하면 2기하고 3기 사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생검이 어려울 경우는 이제 암 위치의 정확한 판단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고요. 이때 이제 영상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특히 수술을 통하지 않고 안에 엔도스코프라고 얘기하죠.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여기 있듯이 이제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한다든지 토모그래피 또는 마그네틱 레졸루션 MRI라고 얘기하죠. 자기공명 촬영을 하든지 이제 울트라사운드 이미징 등을 해서 초음파를 해서 더 세세하게 수술 없이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암의 단계에 관한 정보가 이제 포함이 되겠죠. 크기와 주변 조직으로 어느 정도 전이가 됐느냐, 암세포가 국소 림프절 번지는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이가 시작됐느냐, 뭐 이런 것들, 실제 전이가 일어난 경우 해서 2기 이후부터 3기로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침윤과 전이가 시작이 됐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단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암 진단은 종양세포의 현미경상 외형과 분자적 특징에 따라서 이제 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등급은 쉽게 얘기해서 양성 아니면 악성으로 점점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 분자적인 특성이죠. 눈으로 확인했을 때 진행 단계는 머물러 있느냐, 침윤, 전이가 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구분 지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암세포는 유전자 발현의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서 특정 RNA 유전자 발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암세포만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그런 유전자 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은
암세포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죠. 유방암과 관련된 21개 유전자 정보를 GPU로 사용해서 암을 진단하는 그런 방법의 예입니다. 그래서 온코타입 DX 시험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온코타입, 그러니까 어떠한 암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 암 유전자냐, 뭐 이런 것들을 타이핑 한다고 해서 온코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전자 활성을 재발 점수, 이제 리커런스 스코어 수치로 이제 치환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재발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10년 뒤 전이가 일어난 환자의 백분율이라고 했으니까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정의 상관관계로 재발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전이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니까요. 암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낮은 위험 집단, 중간, 그리고 30점 이상이 나타나면 높은 위험도 집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이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자군들을 의미를 할 겁니다. 암의 치료 방법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아무렇게나 뭐 아무 때나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화학요법 치료를 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게 암의 치료에는 수술, 방사선, 레디에이션, 화학요법, 키모세라피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암이 전이가 되거나 침윤이 되지 않았다면 그 조직에서 깔끔하게 잘라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면은 가장 좋겠죠. 여기 있듯이 암이 전이되지 않았다면 수술로 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요법은 세포 자살 또는 유사분열 사멸을 촉발하여 암세포를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잘 증식하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방사선을 조사해서 돌연변이를 만들고 또는 세포 자살을 유도해서 이상세포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방사선요법은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계되긴 하는데 분명 암세포 주변의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산소성 방사선 효능 증강제를 사용하거나 이제 플로로우라실 같은 백근계 약물을 줘서 촉매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촉매 약물을 주사함으로써 암세포에 더 방사선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온열 치료를 통해서 암 조직의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도 높인다. 그래서 암 조직을 따뜻하게 이제 초음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열을 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1회 방사선 용량과 여러 차례 방사선 용량 했을 때 암 치료 효과인데요. 1회 용량보다는 확실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약하지만 반복적으로 줬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급격히 암세포의 사멸이 증가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치료받으시는 분이 이제 힘드니까 그쵸,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죠. 생존율 자체는 여러 번 약한 조사량으로 나누어서 주는 것도 생존율도 높이고 치료 효과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 암종의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방사선에 대해 매우 민감한 경우 호킨지병 아니면은 비호킨지 림프종, 고환종, 신경 모세포종, 망막 모세포종, 여기 있듯이 림프종, 혈액종양 같은 경우가 방사선에 그나마 뛰어난 효과가 있고요. 방사선에 보통으로 민감한 두경부암,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식도, 직장암, 폐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형암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의 민감도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이 잘 듣지 않는 흑색종. 역시 흑색종이죠. 네. 칼시노마들은 상대적으로 치료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살코마 같은 경우는 잘 듣지 않고요. 악교 모세포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경세포 중에서도 악교세포 같은 경우들 변화는 크게 잘 치료가 되지 않고요. 신장암이나 췌장암 6종 이런 것도 골육종 이런 거 포함입니다.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예후가 좋지 않은 암종들입니다. 이 지금 방사선에 잘 듣지 않은 암들 같은 경우는 다른 화학
항암 치료에도 그렇게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안 좋은 암들이죠. 화학요법에 사용하는 약은 암세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혈류를 타고 순환을 하게 되고요. 대사저해제는 정상 대사 경로에 필요한 분자를 대체함으로써 DNA 손상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화학요법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일반 세포보다 빨리 증식하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증식하는 세포가 죽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증식하는 세포가 손상을 받는 빈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암세포가 일반 세포보다 2배 이상 빨리 증식을 해서 손상을 받아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긴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반 세포들도 증식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손상을 받고 우리가 그런 손상으로 인해서 몸이 이제 힘들어지고 다른 흔히 얘기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되죠. 머리가 빠진다든지 면역성이 급격히 낮아진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는 많은 약물들이 이제 대사저해제나 알키로아제, 항생제, 식물 유래 약물, 호르몬 요법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항생제로 이제 독소로비신이라는 게 유방암 치료에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2 저해제인데 이게 문제는 이 항산화 효과를 저해시키는 그런 작용들이 있어서 근육세포나 아니면 신경세포에 손상을 준다는 그런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있듯이 이제 타목시펜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호르몬 치료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차단해서 치료하게끔 하는 그런 약물들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약물들은 대부분 화학 물질들이고요. 직접적으로 식물의 이런 생물체에서 DNA 합성을 막는다든지 세포가 증식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그런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원 효소의 작용 억제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 놓은 건데요. 다이하이드로 염산 환원 효소의 이제 작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몇몇 DNA 염기 합성이 이제 되지 않게끔 하는 메토트렉세이트의 작용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 메토트렉세이트가 요 다이하이드로 염산 대신에 치환해서 들어감으로써 세포가 정상적으로 이제 생존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작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환원 요소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정상 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티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이런 네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클리오시드 아나로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피리미딘에는 티민하고 사이토신 이 두 가지가 있죠.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리미딘 계열의 티민을 플로르우라실이나 아니면은 사이토신을 시타라빈이라는 이런 뉴클리오시드 아나로그가 대체됨으로써 DNA 합성을 방해하고 세포를 사멸시키게 되는 거죠. 피리미딘 계열들, 퓨린 계열들은 아데닌하고 구아닌인데요. 아데닌, 구아닌도 이제 카프토퓨린이나 티오구아닌 같은 것들이 변형된 형태죠. 그래서 DNA 합성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셀을 죽이게 됩니다. 또는 알키로아제, 베크마제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DNA 교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의 증식 과정에서 DNA 복제를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나 아니면 질소 머스터드, 클로람부실이라는 이런 클로람프실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물질들이 DNA 교차 결합으로 DNA 복제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나선 구조에 이렇게 끼어 들어감으로써 해서 DNA 복제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그 세포는 사멸되게끔 하는 그런 물질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쭉 설명해 놓은 건데요. 항생제와 식물 유래 의약품들은 암 화학요법에 사용하는 두 가지 부류의 천연 물질 중에 하나고요. 항생제는 옛날부터 많이 사용이 되어 왔으니까요. 특히 이제 식물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스트랩토마이세스라고 하는 이제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스트랩토마이신 항생제로 사용하던 친구인데요. 지금 이제 항암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스트랩토마이신을 초창기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NA 작동하는 거로는 이제 독수루비신이나 마이토마이신, 식물에서 얻은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억제제, 뭐 액토포사이드 또는 테니포사이드, 텍솔은 이제 소나무 계열이죠. 뭐 주목나무라고도 하는데 식물 추출물들, 그리고 호르몬과 분화 유도제는 특정 암의 성장을 억제해서 무독한 치료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된 암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요. 또는 이제 분화 유도제, 세포가 특화된 구조나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이제 촉진해서 죽이는 거죠.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에서 비타민 A의 레토노산, 레티노닉 엑시드를 사용하는 경우고요. 항암제의 부작용과 내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요법의 효과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용했던 화학요법 치료제들은 다음에 이제 재발했을 경우에 다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내성을 일으키게 되죠. 또는 이제 부작용이 있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자마다 그 환자에게 맞는 항암 치료제를 찾아서, 키모테라피 치료제를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허들이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합 화학요법,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 이식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복합 화학요법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분자 유전 검사를 통해서 개별 맞춤형 치료에서 아바타 마우스가 예전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유전자를 통해서 그 환자와 동일한 그런 암세포를 도입을 시켜놓고 다양한 항암 치료제들을 테스트하고 가장 최적의 치료제를 찾아서 환자에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지 못한 것은 뭐 예상하듯이 그 확인 과정에 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환자는 예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일회사라는 화학 치료제를 사용해서 폐암 치료에 도입한 예입니다. 세포 생존율이 실질적으로 이제 돌연변이 EGF 수용체를 가진 뭐 이런 것들은 일회사 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정상 EGF 수용체를 가진 세포들은 한 80% 정도, 그러니까 한 20%는 정상세포도 손상을 입는다는 건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암세포를 거의 뭐 30% 이상 사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상세포가 손실을 받더라도 다시 회복될 거라는 전제하에 암세포를 먼저 사멸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이나 증식을 막은 다음에 수술 치료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될 겁니다. 최신 치료법이라고 하면 이제 면역세포 치료나 이제 면역요법, 이제 분자 표적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면역세포 그리고 항체 치료. 이제 항체 치료라는 거는 이제 항원 특정 단백질을 표적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항체 표적 치료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그 항체를 임의로 우리가 제작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자생물학적인 그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예전에 이제 유전공학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분자생물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특정 단백질을 표적화하게 하고 그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기능을 못하게 함으로써 암을 막는 거죠. 면역요법,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인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우리의 면역세포가 계속해서 암세포, 그러니까 이상 증식한 세포들을 제거해서 암이 생겨나지 않게끔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CTL이라고 하는 T셀 계열들이죠. 또는 NK셀, 내추럴 킬러 셀들. 사이토카인을 사용해서 면역 반응을 자극을 하고 이제 인터페론 알파, TNF 알파, IL2 이런 것들이 면역 활성을 통해서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파멸하게끔 항상 조절을 하게 합니다. 또는 이제 단일 클론 항체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분자 표적화입니다. 특정 단백질을 표적화해서 동일한 항체 분자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항체가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을 결합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단일 클론 항체를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방사성 물질에 결합시켜서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단백질이 있겠죠. 그 고유의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이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단일 클론 항체에 방사선 물질을 표질을 해서 암세포의 추적 표지가 되면은 죽일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분자생물학적인 기법을 이용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 기술이라고 해서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드는 과정을 쭉 얘기해 놓은 건데요. 단일 클론 항체라는 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한 종류의 세포가 한 종류의 항체만을 만들어내게 하면은 단일 클론, 똑같은 복제들이 만들어지죠. 여러 개의 클론들이 항체를 만드는 세포들이 항체를 생산하게 되면 그거는 다클론, 폴리클로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지상에 자라난 세포의 특정 이제 림프구, 그러니까 이 림프구라는 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비림포사이트 하나인데 이 비림프구 하나는 하나의 항체만을 만들 테니까요. 그 하나의 림프구와 하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이엘로마라고 해서 혈액 종양세포예요. 그 세포하고 퓨전을 시키면 하이브리드 셀이 만들어지고요. 이 혼성셀은 림프구의 성격을 가지고서 계속 살아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림프구가 만들어내는 항체를 계속 살아서 만들게 되는 거죠. 이 각각이 다 하나씩 다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A 항체, B 항체, C 항체를 만들어내는 단일 클론 항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세포만 배양을 하면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단일 클론 항체를 생산해서 치료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항체가 정상세포에는 결합하지 않고요. 암세포에만 결합을 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동일한 방법으로 이 항체에다가 독소 또는 방사선을 표지를 하게 되면요.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항원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단일 클론 항체가 결합을 해서 이 암세포를 사멸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적 항암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B세포를 주로 이용을 하게 되고 B세포 림프종 치료를 위한 CD20 표적 항체를 이용한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CD20이라는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세포 B림프구는 여기 있듯이 CD20 항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합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비정상적인 호킨지성 B세포 림프종 세포라고 되어 있죠. CD20 이 항원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계속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세포들은 제거가 되지만 다른 세포들은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계속해서 이 항체를 만들어서 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CD20에 직접 대응하는 단일 클론 항체를 사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듯이 이제 CD20 항체는 정상 양성 B림프구의 표면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게 정상 B림프구를 생산하는 전구세포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현재 여러 종류의 암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백신의 개념은 알다시피 항원을 넣어줘서 항체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종 항원을 지닌 세포 표면에 결합해서 표적 세포를 터뜨려 죽이는 T 림프구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CTL이라고 부르고요.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
환자 자신의 T림프구를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양육세포 이입법, 그러니까 직접 키우는 거죠. 실험실에서 선별해서 배양한 환자 자신의 항암 림프구를 이용해서 뭐 양육세포 이입법, Adaptive Cell Transfer Therapy ACT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뇌세포를 분리해서 배양한 다음에 암세포를 타겟팅해서 암세포 항원에 대항하는 공격하는 림프구가 유사한 항원을 지닌 건강한 세포를 실수로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감안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암세포가 면역 공격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또 한쪽으로 많이 곽광을 받는 부분이 이 암 백신입니다. 그 목 부위에서 직접 암 침윤 림프구, 그러니까 암 부위에서 림프구를 이제 제거를 해서 얻어내게 되고요. 이 세포를 암세포를 공격하는 TLI, 암 침윤 림프구들을 이제 계속 시험 테스트하고 하나를 선택을 해서 IL-2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최상의 항암 림프구 수를 배양해서 늘린 다음에 환자에게 넣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고용량의 화학 치료를 통해서 환자에게 최대한 림프구를 파괴하여 앞으로 들어올 항암 림프구에 대해서 이제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면역세포 작용에 의해서 사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면역을 약화시킨 상태에서 대량으로 배양한 이런 암세포 공격 림프구를 배양으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세포 이입법 ACT라고 합니다. ACT. 그러니까 헐셉틴이나 글리백이라는 약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헐셉틴이나 글리백이 대표적인 이제 분자 표적화 개념 항암제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헐셉틴은 ERBB2 리셉터와 결합하는 항체로서 암세포 증식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굉장히 훌륭한 약입니다. 글리백도 어떻게 보면은 표적 항암 치료고요. 항체입니다. 항체. 스몰 몰레큘 이니비터로 특정 분자에 결합해서 이제 불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BCR, ABL 암 유전자가 생산한 비정상 섞인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글리백은 다른 말로는 이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헐셉틴은 ERBB2 리셉터 이제 항체고요. 초기 환자에서 우수한 효과, 그러나 말기 환자에서는 내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혈관 신생 억제법이라고 해서 안티오 엔지오제닉 세라피라고 해서 항암세포, 이제 암세포 쪽으로 영양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혈관 신생을 하게 되는데요. 안티 엔지오제닉하게 혈관이 형성되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적인 치료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바스틴이 첫 이런 약물로 승인이 됐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제일 많이 타겟으로 했던 것이 이제 EGF라고 해서 엔도셀리얼 셀 그로스 팩터를 억제해서 이런 엔도셀리얼 셀이 혈관 내피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혈관의 신생을 막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항암제 이제 표적들이 연구 중에 있고요. 항암 치료제는 지금도 엄청난 숫자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암 치료제들을 통해서 암이 정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20년이 넘도록 암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암이라는 거는 정복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항노화도 또 그렇죠. 약간 노화를 늦춘다.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는 이제 바이러스를 사용한 암세포 유전자 수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모든 세포의 유전자를 다 추선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암세포에 감염돼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온콜라이틱 바이러스를 활용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런 개념이죠. 정상세포에 감염돼서는 죽이지 않지만 암세포에 감염돼서는 세포는 터져서 사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를 분명히 인식을 할 거고요. 정상세포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암세포에서는 암세포를 라이시스, 사멸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는 이런 정상세포의 수용체 결합, 수용체 형태를 바꾼 거죠. 이 수용체가 암세포에만 있는 단백질을 인지하도록 해서 일반 세포에는 감염이 되지 않고 암세포의 이런 특정 수용체 단백질에만 인식이 돼서 감염된 다음에 세포를 죽이는 거죠. 이거 온콜라이틱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온코, 암세포를 라이틱 파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임상시험 및 기타 접근법들 다양한 시험 방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 생약 추출물이 됐건 화학 물질이 됐건 처음 확인을 하게 되면은 캔디데이시라고 해서 수많은 수백만 종의 약물 중에서 효과 있는 약물들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5년에서 20년 정도 이제 전임상 동물 실험까지 소요가 될 거고요. 임상 시험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1상 안전 용량, 2상 특정 환자군에 대한 효능, 3상 무작위죠. 그러니까 모든 환자군에 대해서 효과를 테스트를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게 되고 FDA의 신약으로 신청하게 되고 검토를 통해서 허가를 받으면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상까지 한 10년여의 시간이 다 소요가 돼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검증된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부작용과 기타 사용에 관한 추가 평가는 이제 4상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사이드 부가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상시험법들 전임상, 임상으로 들어와서 1상, 2상, 3상 1상은 안전용량, 2상은 효능에 대한 예비시험, 그러니까 특정 군, 특정 연령, 특정 성비, 특정 질환 딱 특정해서 그 약물의 테스트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무작위로 성비 관련 없이 그리고 나이 관련 없이 그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특정하게 분류하지 않고 전체적인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임상시험을 통한 신약 개발 단계. 그래서 임상시험 1상 안전용량, 2상 25명에서 100명 정도 해서 적정 농도에 대한 치료 효과 검증, 3상 항암제 활성이 충분하다고 판명이 되면 이제 수백 수천 명에게 무작위로 테스트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암 환자들은 종종 이제 보완치료법과 대체치료법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약물에 대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완적인 방법 그리고 아니면 아예 바꿔서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같이 투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암의 진단 그리고 진단된 후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AI를 사용해서 암에 관련되어 있는 진단 기술이라든지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신약들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 주시고요. 톡으로 또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